국방부는 지난번 발견된 북한의 무인기와 색깔이 같다고까지 했다가 오후 1시 반이 돼서야 화장실 문짝이었다고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연평도 보온병 사건 이후 또 한 번의 블랙 코미디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웃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씁쓸한 면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발표만 믿고 속보를 낸 언론들의 뼈아픔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 신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역시 세월호 참사 소식입니다. 먼저 진도 팽목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수색 상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나와 있죠. 네,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집중적으로 수색 작업을 벌여서 희생자들을 추가로 수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수색 결과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합동구조팀은 오늘 오후 1시 반 정도부터 1시간여 정도 집중적인 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희생자 5명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주로 선체의 4층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세월호 침몰의 희생자는 현재까지 281명입니다. 아직 실종자 수는 23명이고요. 이 가운데 안산 단원고학생이 11명, 그리고 교사와 일반인, 승무원이 각각 4명씩입니다. 예, 지금 선체 붕괴가 수색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건 이제 며칠 된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붕괴된 곳이 더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 4층 백골이 좌측 객실과 4, 5층 일부 통로 등 모두 4군데에서 붕괴가 일어났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붕괴 구역이 4곳에서 6곳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4층 통로 2군데가 추가로 무너지고 있는 건데요. 예. 특히 4층은 오늘도 그랬듯이 실종자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집중적인 수색을 해야 할 곳인데 붕괴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벽이나 천정뿐만 아니라 선체에 있는 가구들까지 무너져 내리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예, 사실 제가 지금 3일째 똑같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해결책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붕괴되는 것에 대해서는? 네, 현재까지 붕괴 자체를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진입 방법이 다각도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무너진 통로를 피해서 이 격실에 옆면, 이 벽을 뚫고 들어가는 방법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수중 절단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 잠수위원들이 무너진 장애물을 뚫고 직접 들어가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안전 문제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결국에는 이 잠수위원의 안전과 수색의 속도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내일 15일이 원래 1차 수색을 완료하기로 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또 조류가 빨라지는 대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향후 계획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지요? 네, 말씀하셨듯이 내일이면 1차 수색을 마무리하기로 한 날입니다. 이후에는 그동안 결과를 토대로 수색할 곳을 선별해서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향후 수색 계획 역시 빠른 유속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특히 내일은 조류가 빨라지는 이 대조기에 들어가는데요. 유속이 최고 초속 2.8m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 경우에는 하루 4차례 1시간씩 있는 정조 시간마저도 자칫 수색을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진도 팽목항에서 서복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현장에는 오늘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오늘도 사고 현장에 설치된 바지선에 머물면서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이현 기자가 현장을 동행해서 취재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29일째. 팽목항엔 빗줄기가 굵어집니다. 사고 해역에도 낮까지 비가 내렸습니다. 정조 시간을 기다린 잠수사들은 유속이 초속 0.5m 아래로 떨어지자 바다로 뛰어듭니다. 잠시 후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죽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 대조기를 하루 앞둔 오늘 오후 수색에선 희생자들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계속 빨라지는 유속에 벽면 붕괴 현상까지 점점 초조해집니다. 잠수를 마치면 거의 탈진 상태가 되지만 마음은 또다시 세월호로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누구나 해야 된다면 이런 일을 뭐 계속 해왔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뭐 기억을 계속 한다면 이 작업을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뭐 자기 감수하고 긴장이 가득한 바지선에선 지금도 맹골수도 물살과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23명. 가족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은 이 순간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실종자 가족들이 찾았던 팽목항 방파제에는 오열과 애틋한 편지들만이 남았습니다. 정정훈 기자입니다. 어둠에 쌓인 진도 팽목항. 안산에서 내려온 세월호 유가족들과 진도에 남은 실종자 가족들 30여 명이 모여 방파제로 향합니다. 어두운 바닷속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봅니다. 아빠가 기다려! 대답은 없습니다. 가족들은 오열하며 쓰러집니다. 부모의 생각은 한 가지뿐입니다. 가족들 돌려달라! 울다 지친 가족들이 떠난 방파제엔 편지와 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기력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쏟아지는 비와 거센 파도에 빠른 물살까지 모든 게 원망스럽습니다. 다들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 아이만 못 나오고 있다는 걱정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가장 또 가슴 아픈 게 이제 점점 한 가족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까 누가 정말 마지막까지 남게 될지, 그게 내가 아닐지,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들이 많이 보이고요. 며칠 만에 실종자가 잇따라 수습됐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순간이지만 신락 같은 희망이 사라지자 가족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남은 가족들은 대부분 현장 숙소에만 머무르며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금은 거의 이제 바닥난 상태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생각보다 꿋꿋이 지금 잘 버티고 계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곧 돌아올 것 같은 아들, 딸 생각에 바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JTBC 정종훈입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구조 당시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직후 출동한 해경 헬기의 일부 대원들이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을 보고서도 목숨이 위험할 것 같아서 배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빨리 탈출하라고 고함만 쳤어도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세월호 침몰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16일 오전 9시 30분쯤 구명조끼를 입은 승객들이 위태롭게 난간에 매달려 있습니다. 구조헬기에서 내려온 대원들이 한 사람씩 헬기로 올려보냅니다. 더 시급한 건 배 안에 있는 수백 명의 승객인데 헬기에 탄 대원들은 이들을 돕지 않고 밖으로 나온 사람들만 한 명씩 끌어올립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일부 헬기 조정사와 구조대원들은 사고 초기 해경과 검경합수부 조사에서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을 봤지만 들어가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해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들도 배 안으로 가면 죽을 것 같았다면서 승객들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고함 한번 지르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도 모르고 학생들은 해경 헬기를 반겼습니다. 합수부는 해경의 구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훈입니다. 해경의 세월호 구조 활동에 대한 수사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현장 구조에 나섰던 해경 1, 2, 3정 정장과 대원 전원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수부는 또 세월호 선장과 항해사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내일 기소합니다. 홍상지 기자입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 1, 2, 3정의 정장이 대원들에게 세월호에 올라가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배에 오르지 않고 물에 뛰어내린 사람만 건집니다. 이때만 해도 3, 4층 난간을 통해 승객들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해경대원들은 세월호에 올라가지도 탈출하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생존자들조차 해경 구조활동에 의문을 나타냅니다. 구조함에 가니까 해경들이 많아요. 구조함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 10분, 20분, 30분이라도 올라가고 학생들을 구했으면 많이 살지 않았을까.
해경 구조 활동이 비난을 받는 가운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최근 123정 정장과 대원 전원을 불러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장은 합수부 조사에서 2차례 선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배가 너무 기울어 실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합수부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1, 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론내고 내일 재판에 넘깁니다. 살인 피해자는 지금까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희생자 281명입니다. JTBC 홍상지입니다. 이처럼 배 안에 들어가지 않은 해경을 대신해서 학생들을 구하다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의 사무장 양대홍 씨인데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세월호에서 탑승자를 관리하던 승무원들은 대부분 책임을 다하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선장이나 기관사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이 말하는 양대홍 사무장의 숨겨진 이야기를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9시 40분. 배가 60도 가까이 기울고 3층 선원 식당 칸에도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던 아르바이트생 송모 씨에게 다가온 사람은 사무장 양대홍 씨였습니다. 저희 이제 어떻게 하면 돼야 합니까? 빨리 나가야 된대요. 사무장님 이제 그때 싱크대인가? 싱크대 같은 거 밟고 이제 그 창문을 열어주시고 있었죠. 배에 들어온 물이 이미 키를 넘긴 상황에서 간신히 식탁을 잡고 있던 조리 담당 김모 씨 역시 양 씨의 도움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양 씨는 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해주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때 어차피 이미 물이 다 찬 상태니까. 자신 역시 고등학생과 중학생, 두 아들의 아버지인 양 씨는 부인과 긴박한 통화를 끝으로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협 통장에 돈 있으니까 찾아서 확보하라는 거 하고 나는 지금 아이들 구하러 가야 되니까 바쁘니까 길게 통화 못해 하고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몸이 아픈 양 씨의 어머니는 아직도 아들의 실종 소식을 모릅니다. 마음껏 울고 싶었는데 안 나오니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무책임이 빚어낸 참사에서 여러 사람을 구해낸 양 씨였지만 정작 자신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한윤지입니다. 아이들의 휴대전화가 복구되고 그것이 저희들에게 전해질 때마다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고 김완준 군의 휴대전화 사진이 복구됐습니다. 배가 기울기 시작했는데도 아이들은 명랑하기만 했습니다.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고 김완준 군은 해경 긴급전화 122번을 눌렀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다로부터 저희들에게 도착한 6번째 편지입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4월 16일 8시 52분 21초. 세월호 4층 우연 객실에 있던 김완준 군이 복도로 나와 찍은 첫 번째 사진입니다. 휴대전화 복구로 되살린 모습입니다. 허공에 뜬 쓰레기 봉투가 배가 이미 많이 기울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만 해도 아이들은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습니다. 벽을 발로 디디며 장난치고 천장까지 올라가 등을 댄 채 카메라를 보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분도 안 된 9시 1분 13초. 아이들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바닥에 바짝 누워 있습니다. 이때 완준이의 단체 채팅방에 다른 친구가 상황을 알립니다. 10분 뒤 완준이는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안 되자 다시 해경 긴급전화 122에 전화를 겁니다. 역시 통화는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통화 내용, 얘기 통화 내용 보니까 119에 전화하고 그다음에 해경에 전화하고 마지막에 통화를 시도했었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그때 전화를 했을까.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미어진다고. 끝내 가족들에게는 메시지 하나 남기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제 아들한테 못 해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참 아쉽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부부가 우리 죽은 아들을 위해서 과연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해경 긴급 전화까지 시도했던 완준이의 현명했던 노력이 마지막 기억으로 가족들에게 남았습니다. JTBC 김관입니다.
참사 당일인 지난달 16일 구조를 위해서 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 119 소방당국이 고위 관료의 의전을 위해서 구조자를 먼 곳까지 데려오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조가 먼저인가 의전이 먼저인가 그 답을 우리는 압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세월호 사고 직후 해경 상황실과 소방방재청 119 상황실에 통합니다. 구조 작업이 한창이던 10시 35분 119 상황실은 해경에 전화를 내 의전 문제를 묻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저 중앙구청에서 지금 우리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데 그 저거차들은 섬이라고 못 가잖아요. 평목항으로 일단 모든 사람들 온다는데 어떡하죠 그거? 아니 높은 양반들이 저거차로 오든 평목으로 오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서거차도는 사고 현장에서 20분 거리에 있지만 팽목항은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119는 곧바로 서해 해경에도 전화를 합니다. 정부에서 전부 다 그쪽으로 직결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 환자를 싣고 어디로 나올 것이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팽목항에 구조자를 내려놓고 다시 사고 현장으로 갈 경우 구조 시간이 3배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도 계속해서 요구한 겁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환자 응급처치를 위해 구조자를 팽목항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생존자 구조보다 고위 공직자 챙기기에 바빠 구조 시간을 허비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참사 당일인 16일은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 지휘를 책임지고 있는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장관들의 의전이나 참관을 위해서 귀한 시간과 장비가 동원돼서 오히려 구조를 지연시켰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가 먼저인가, 의전이 먼저인가? 던질 필요도 없는 질문에 우리의 관료 사회는 엉뚱한 답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뱃머리 일부만 남긴 세월호에서 승객들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이 시각,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오히려 구조를 지연시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후 2시 넘어 항구에 도착한 강 장관의 격려 행사 때문에 민간 잠수사들의 출항이 무려 20분이나 늦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달 말 구조 지연 논란이 불거졌을 때의 해명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안행부는 당시 30초 정도 잠수사와 악수를 한 것이라며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와이어 줄을 일일이 풀어서 높은 분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일이 다 풀어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옆에 주민들이 1시가 급한데 뭔 격려차 배를 타냐, 배를 빨리 출발시켜라. 한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고 당일 해경이 제공한 헬기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장관은 사고 당일 오후 12시 40분 전북 무안에서 해경의 헬기를 타고 사고 해역에 있던 지휘함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헬기는 함정에서 1시간 이상을 대기했습니다. 이 시각 잠수특공대 16명은 헬기가 없어 배를 타고 현장에 가야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미숙하기 짝이 없는 구조작업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JTBC 임진택입니다. 안전행정부에는 중앙안전상황실이라는 상설 조직이 있습니다. 유사시 사고 상황을 가장 빨리 파악하고 전파해야 하는 곳인데 어처구니 없게도 세월호 사고 소식을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하는군요. 정재윤 기자입니다.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중앙안전상황실은 24시간 재난정보를 확인하고 각 기관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유사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빠른 재난정보 파악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당시 중앙안전상황실 근무자들은 TV뉴스 속보를 통해서 사고 소식을 처음 알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단원고 학생이 처음으로 119에 사고를 신고한 오전 8시 52분에서 27분이나 지난 9시 19분이었습니다. 근무자들은 그제서야 해경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사고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유사시 경찰, 해경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가장 빨리 사고 소식을 보고받아야 할 조직이 거꾸로 정보에 가장 어두웠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전파인데 이번에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가 못 됐습니다. 사고 초기 부실한 상황 파악과 구조자 숫자 번복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안전행정부. 이번엔 허술한 상황실 운영으로 또 한 번 질책을 받게 됐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이른바 구원파의 총본산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루 종일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유대균 씨 등이 금수원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장남에 대해서는 A급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아직 신도들이 진로를 지키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른바 구원파의 총본산으로 알려진 이곳 경기도 안성 금수원. 지금 제 뒤 철문 뒤에는 현재 이 시간까지 신도 약 200여 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에 대해서 발견 즉시 체포가 가능한 A급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입니다. 또 밀항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항구를 샅샅이 뒤지기로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침부터 많은 신도가 진입로를 막고 검찰서에 대해 규탄 구호를 외치는 등 종일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금수원 관계자들은 유대균 씨가 이곳에 없다면서 검찰이 종교 탄압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30개 규모인 금수원에는 유 전 회장의 자택과 또 사진 작업실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0,000명 정도가 들어가는 대강당에서 토요일마다 종교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대균 씨를 비롯해 이번 주 금요일 출석을 통보한 유 전 회장도 이곳에 은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도들은 검찰의 금수원 진입을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물리적인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원파 측은 이르면 내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JTBC 이가혁입니다. 구원파 측에서는 유병헌 전 회장이 수십 년 전부터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서 신도 중 한 명일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금수원의 교회에서 유 전 회장의 말을 녹음해서 자막까지 붙여 반복 청취하는 모습이 입수됐습니다. 백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 소위 구원파 측은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설교를 하지 않고 지도자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대외적으론 유병헌 씨라고 낮춰 부르기까지 합니다. 유병헌 씨를 본교단 신비주의 교주로 보도하면서 하지만 JTBC 취재진이 입수한 영상은 이와는 다릅니다. 구원파의 총본산격인 금수원의 안성교회 이용화 대표는 취재진이 입수한 2010년 영상에서 유 전 회장의 발언을 극찬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알고 살아가야 할 아주 중대한 말씀을 몇 가지 하셨어요. 자막까지 붙여 녹음 내용을 듣자고 제안합니다. 녹음에 나오는 그대로 자막이 뜰 겁니다. 이게 시간은 한 40분, 50분 정도 갑니다. 전국의 교회에 녹음 파일을 보내 꼭 들으라고도 합니다. 이후 재생된 녹음 파일에서 유 전 회장은 다른 교회의 세속성을 비판하는 설교를 합니다. 일반 교회는 그거 안 됩니다. 죽었던 게도 안 돼. 왜 안 되냐. 우선 목사님들이 개선하고 있는데. 유 전 회장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한국선급의 간부 수첩에 백화점 상품권 숫자와 함께 해양수산부 간부 6명의 직책이 적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한국선급의 조직적인 로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산총국의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이 압수한 한국선급 본부장의 수첩에는 상품권 78장이라는 메모와 함께 해양수산부 간부 6명의 직책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의 해수부 간부들은 선박 운항과 안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 1명과 과장 5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2011년 추석 때 한국선급 본부장 2명이 수첩에 적힌 해수부 간부들을 찾아가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한국선급이 해수부 일반 직원 40여 명에게도 상품권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상품권을 받은 경위와 액수, 그리고 편의 제공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선박 총 톤수를 조작해주는 대가로 1,000여만 원을 주고받은 부산 항만청 6급 공무원 이모 씨와 선박 설계업체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의 언론 문제에도 깊은 파장을 던지고 있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KBS 노동조합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길환영 사장의 퇴진과 청와대 관련 수석들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BS 노동조합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와대가 KBS의 보도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특히 백운기 KBS 신임 보도국장이 임명되기 전날 청와대 관계자를 접촉한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가 청와대 보도 인사 개입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만약 떳떳하다면 개입하지 않았음을 떳떳이 밝혀야 한다. KBS 노조는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과 이정현 홍보수석을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 수석과 백 신임 국장이 고교 동문인 점을 지적하면서 이 수석이 KBS 보도와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와 함께 길환영 KBS 사장의 퇴진도 요구했습니다. KBS 내 또 다른 노조인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도 총회를 열고 오는 21일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국회에서는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사퇴 요구를 받았습니다. 여당 중진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야당 측은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은 오늘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당신들이 일을 이따위로 하고 있단 말이 진짜 거의 한 달이 다 돼간 후에 나온 최초 업무 보고에 사고 발생 일시가 8시 58분입니다. 지금 정신 나갔습니까? 자기 정신 맞아요? 새누리당 친박근혜계 중진인 서청원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장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사퇴수습할 수 있는 능력과 사고가 아무것도 없어. 장관 오늘 당장 사표 내죠. 이상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총체적 재난관리 부실,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총책임을 지고 내각 총사퇴를 해야 돼요. 일부 의원들은 울먹이며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살릴 수 있는 애들을 국가가 죽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느 한 군데 제대로 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KBS 관계자 출석 여부와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모레 국회에서는 이번 사고의 핵심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첫 업무 보고가 있는데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차장 등 책임자급은 모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기자가 불출석 사유서를 입수해 봤더니 모두 석연찮은 이유들 뿐이었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국회로 보낸 대리출석 승인 요청서입니다. 모레 있을 국회 현안보고에 해수부 장관, 해양경찰청장과 차장 모두 국회 업무에 나갈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지연과 각종 업무 혼선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되어 온 인물들입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사고 현장을 떠날 경우 실종자 가족들의 불안과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석균 해경청장과 최상환 해경차장의 사유는 가족들의 민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책임자들이 국회의 질타를 피하기 위해 실종자 가족들을 앞세우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명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오늘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저희를 비롯한 언론이 이를 근거로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아니라 화장실 문짝이었습니다. 정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10시 군당국은 무인기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10시 30분까지 기자들에게 엠바고, 즉 보도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10시 30분 무인기 추정 물체 발견이라는 보도가 나갔고 군당국은 다시 무인기 추정 비행체가 청계산 만경대 부근에서 발견됐다며 수색팀이 수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인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된 곳은 뒤로 보이는 만경대 암벽 아래 깊은 숲이었습니다. 군당국은 신고 내용을 근거로 물체의 색깔은 하늘색이고 이전에 발견된 북한 무인기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 11시쯤 군당국은 신고된 물체를 수거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반이 지난 오후 1시 반. 무인기가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이동식 화장실의 문짝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 브리핑 없이 기자들에게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언론 역시 국방부 발표를 그대로 받았으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세월호 사태 이후 정부 부처의 혼선과 부정확한 발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오늘 소동으로 정부 불신만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신고된 물체가 무인기라고 확정적으로 발표한 적 없다면서 문짝을 무인기로 오인해 성급하게 언론에 공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정용환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문제에 대한 관련 보도를 몇 차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4월 14일에 저희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측의 중재로 삼성전자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 같다는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숨진 직원과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의 오늘 입장 발표로 지난 7년 동안 끌어온 문제가 일단락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희생자인 고 황유미 씨의 아버님 황상기 씨를 지난달에 이어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기흥 반도체 공장 직원 고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숨진 지 7년 만에 삼성전자가 오늘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숨진 직원과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규모와 절차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제안에 따라 제3의 중재기구를 구성해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사과와 함께 해결 의지를 밝힌 만큼 피해자 가족 및 반올림과 성실히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가 최종 매듭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고 없이 이뤄진 삼성의 입장 발표에 대해 재계 안팎에선 전향적 해결책이란 긍정적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관심이 삼성에 쏠리면서 그동안 부담이 되어온 이번 문제를 서둘러 풀고 가려 했던 게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삼성 측이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사자와 가족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관련해서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주인공의 실존 인물이기도 한 고 황유미 씨의 부친 황상기 씨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황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방송에 나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한 달 만에 다시 이렇게 연결하게 되네요. 예. 그 당시에 저하고 인터뷰하실 때 삼성 측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지켜봐야 된다. 예. 아직까지 믿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는데요. 오늘 그 삼성에서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 반올림의 이 사과한다는 피해자 가족과 반올림의 그 사과한다는 내용은 그 아직까지 그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왜서 이러냐고 하면은 오늘은 이 말만 했지 실질적으로 행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반올림하고 어떤 이 대화
대화도 아직까지 없었고 예. 그 반올림의 어떤 얘기를 제안한 적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에 오늘 그 대화만 있었을 뿐이기 때문에 오늘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더 지켜보고 행동으로 실천되는 것을 보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 오늘 사과가 반도체하고 백혈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삼성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들은 얘기이기도 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삼성전자 그 사장님이 오늘 이 백혈병과 그 인과관계하고 오늘 내용하고는 그 관계가 없다고 그 말씀하신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이지 삼성전자 사장님이 뭐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얘기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사장님 그 얘기하신 거는 좀 오바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가 유족들과 발병 당사자들이 근로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 소송, 여기서 지금까지는 보조 참가인으로 관여해왔지만 앞으로는 이걸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삼성에서 그 율천 법무법인을 통해 가지고 보조 참가인을 여태까지 그 재판에 참여시켰는데요. 이 재판에서 이 보조 참가인이 빠진다는 것은 환영합니다. 근데 그 환영하는 것은 이 여태까지 이 백혈병 그 피해자들한테는 엄청나게 고통과 이 절망을 주었거든요. 그래 그 부분은 이 피해자 측의 그 사과하는 의미로다가 빠지는 것으로 보고 그 부분만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제안하는 것이 제3의 중재기구, 이걸 구성해서 보상 기준이라든가 대상 이런 것들을 좀 정하자. 그래서 이제 그 삼성 측의 가족들한테 좀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가족들 사이에 이러한 내용들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 반올림에서는 이 제3의 기구안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제3의 기구안을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대안이나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그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 반올림과 그 피해자 가족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삼성하고 이 반올림하고 그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을 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하고 반올림 가족과 직접 대화를 하다가 정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와가지고 사회적으로 좀 덕망이 있고 유명하신 분을 한 몇 분 모시다 놓고 그 분들에 대한 이 중재 그 요구 그 얘기를 좀 들어서 삼성도 오케이하고 반올림에서도 오케이 서로가 좋아할 적에 합의되는 걸 다 하는 걸로 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 측의 첫 공식 사과와 또 보상 약속이 나왔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일단 발표니까 이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다음에 진행되는 내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가족들의 잇단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진도로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구동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도 팽목항에 정몽준 후보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막내 아들과 부인이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자 정면 돌파를 택한 겁니다. 정 후보는 세월호 참사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지지율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정 후보는 팽목항에 있는 실종자 가족 대기실로 들어가 30여 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오갔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당초 가족들이 격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자칫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 때문에 가족들도 최대한 절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죄인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죄인인데 이 죄의 여벌을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앞서 정 후보는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JTBC 구동혜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에선
보수와 진보 진영별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4년 전 치러진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 진영은 일찌감치 광노현 후보로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은 이원희, 김영숙, 남승희 후보 등 여러 명이 각기 나선 탓에 전체적으로는 60% 넘게 표를 얻고도 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교육감 선거를 앞둔 보수 진영은 단일화를 서둘렀고 문용린 현 교육감을 단일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행복교육을 반드시 실천하고 완성하겠습니다. 하지만 고승덕 전 의원과 이상면 전 서울대 교수가 독자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보수 진영은 또다시 분열될 조짐입니다. 진보 진영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가 단일 후보로 선출됐지만 특권 교육에 맞서서 일반고 전성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초대 교육부총리를 지냈던 윤덕홍 후보가 새로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경기도에선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진보 측 단일 후보로 결정됐지만 보수 진영은 조전혁 전 의원 등 대여섯 명이 나선 탓에 단일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JTBC 황수연입니다. 이런 결과가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그 세부 사항이 결정되는데 적용 범위는 1인당 어금니 2개까지고 건강보험회사 비용의 50%를 부담합니다. 주정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손순자 씨는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하고 싶지만 비싼 가격이 부담입니다. 어금니를 해야 되는데 행편이 어려워서 못하고 우선 틀니를 했거든요. 반반이라도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들은 1인당 어금니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현재 제각각인 임플란트 시술비를 동네 의원을 기준으로 개당 120에서 13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은 개당 60만 원 가량만 내면 되고 나머지 50%는 건보에서 부담합니다. 대상 연령도 내년에는 70세, 내후년에는 65세로 확대됩니다. 또 의사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어금니 대신 윗니 임플란트도 허용됩니다. 일부에선 적용 범위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75세 이상인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최소 10개 이상 정도 임플란트를 해야 될 정도의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상 당분간 더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JTBC 주정환입니다. 터키의 탄광에서 폭발 사고로 수백 명의 광부가 매몰돼 숨지는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터키에선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 보니 크고 작은 탄광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조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부들이 줄줄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